1911년 한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저주처럼 정해졌죠. 아들은 교통사고로,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그리고 막대한 재산은 증발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여성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파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었죠. 오늘은 부가 어떻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블린 월시 맥리는 1886년 콜로라도의 금광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토머스 월시는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캠프버드 광산을 발견하면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 시대 최고의 금맥 중 하나였던 이 광산은 월시 가문을 미국 최상류층으로 끌어올렸죠. 에블린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DC로 이주한 월시 가문은 수도의 사교계 중심이 되었고, 에블린은 그곳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상속자 에드워드 맥린을 만나게 되는데요. 1908년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이벤트였습니다. 양가 부모는 신혼부부에게 각각 10만 달러씩 오늘날 가치로 약 300억 원을 선물로 주면서 알아서 결혼 선물을 사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1910년 파리에 머물던 맥린 부부는 프랑스 보석상 피에르 카르티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45.52캐럿의 깊고 신비로운 블루 다이아몬드, 바로 호프 다이아몬드였죠. 이 보석은 원래 프랑스 왕실의 보물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사라졌다가 1830년대 영국에서 헨리 필립 호프라는 수집가에게 발견되면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카르티에는 18만 달러, 지금 돈으로 약 6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남편 에드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에블린의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1911년 협상 끝에 호프 다이아몬드는 마침내 에블린의 손에 들어왔고, 카르티에는 이 보석을 목걸이로도 머리 장식으로도 착용할 수 있게 새롭게 세팅해줬죠. 에블린은 이 다이아몬드를 정말 파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야구 경기에 가져가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그레이트 데인 개에게 목걸이처럼 채워주기도 했거든요. 왕실의 보물을 개 목걸이로 쓴다는 건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에블린은 저주 따위는 믿지 않는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1919년 그녀의 9살 아들 빈센트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 고통은 어떤 보석도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남편 에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진 그는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됐고, 1927년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아무리 부자라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었죠. 에블린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호프 다이아몬드를 전당포에 맡기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을 소유한 여자가 그걸 전당포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시겠어요? 1933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서 남편 에드가 정신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됩니다. 같은 해에 맥린 가문이 수십 년간 소유했던 워싱턴 포스트마저 매각됐죠. 가문의 영광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신문사가 남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에블린은 그 모든 비극 속에서도 워싱턴 사교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려고 애썼는데요. 호프 다이아몬드는 전당포에서 되찾은 후 그녀 인생의 유일한 상수가 됐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호프 다이아몬드는 보석상 해리 윈스턴에게 팔렸고, 1958년 윈스턴은 이 보석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그 푸른 빛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을 1800년대 초 영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캐서린 틸리 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1789년에 태어난 그녀는 고작 16살에 3파운드, 지금 돈으로 500억 원을 훌쩍 넘는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여기에 6개 지역에 걸쳐 25,000에이커의 토지와 여러 대저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매년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 4만 파운드였는데 이건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오는 최고 부자 미스터 다하시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족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이었죠.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런던 사교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공작들, 백작들, 심지어 미래의 국왕 윌리엄 4세까지 그녀에게 청혼했거든요. 클래런스 공작이었던 윌리엄은 이미 여배우와의 사이에서 10명의 사생아를 두고 있었고 도박빚에 쫓기고 있었지만 왕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캐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놀랍게도 미래의 왕을 거절합니다. 평민이 왕족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건 당시로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신문들은 그녀의 구혼 행렬을 조롱하는 풍자화를 실었고 그중 하나에는 폴을 갈망하는 아가씨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섬뜩하게도 그녀의 미래를 예언하는 문장이 됩니다. 1812년 21살이 된 캐서린은 마침내 선택을 합니다. 이름은 윌리엄 웰즐리 폴. 그는 워털루 전투의 영웅 웰링턴 공작의 조카였고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세련된 신사로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캐서린은 700기니짜리 브리셀 레이스 드레스에 현재 가치로 70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고 입장했습니다. 윌리엄은 캐서린의 성을 자신의 이름에 추가해 윌리엄 폴 틸리롱 웰즐리라는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만큼 긴 이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정작 결혼식 날 그는 결혼 반지를 깜빡 잊어버립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첫 번째 경고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윌리엄의 본색은 빠르게 드러납니다. 그는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파티를 열고 저택을 황당할 정도로 화려하게 리모델링하고 온갖 사치품을 사들였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어 캐서린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원스테드 하우스는 건설비만 40만 파운드가 들어간 영국의 베르사유라 불릴 정도의 대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결국 해체돼 단돈 하나만 파운드에 팔립니다. 건설비의 4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한때 영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여자는 이제 빚을 피해 영국을 떠나 프랑스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1823년경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윌리엄은 아예 정부 헬레나 패터슨을 나폴리 저택에 들여와 아내와 정부를 한 집에 살게 합니다. 당시 사교계에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죠. 더 끔찍한 건 윌리엄이 캐서린에게 성병까지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욕이 동시에 쏟아진 겁니다. 결국 1825년 캐서린은 자녀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법적 별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자녀들의 보호를 요청하죠. 1825년 당시 여성이 남편과의 별거를 요구한다는 건 사회적 자살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캐서린은 그 위험을 택했습니다. 그해 9월 캐서린은 리치몬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 자녀들과 언니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간 수입은 1만 1천 파운드로 줄어들었는데 대부분의 영국인들에겐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윌리엄이 조끼와 와인에 쓰던 돈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죠. 캐서린이 자녀들을 지키려 하자 윌리엄은 분노합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납치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상속 재산을 위해 납치하겠다고 한 거죠. 9월 7일 캐서린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집니다. 의사들은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했고 그녀는 언니 도라를 불러 윌리엄의 강요로 서명했던 법률 문서들을 서둘러 수정합니다. 웰링턴 공작은 조카 윌리엄보다 캐서린을 더 걱정했는지 왕실 주치의 헨리 햄퍼드 경을 그녀에게 보냅니다. 9월 9일 캐서린은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걸을 정도였죠. 그러나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9월 11일 그녀는 갑작스러운 재발을 겪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심장의 극심한 고통과 함께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의학 역사학자들은 이게 심장질환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윌리엄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캐서린은 자녀들의 미래를 끝까지 걱정했습니다. 육체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끝까지 아이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825년 9월 12일 오전 11시 캐서린은 언니들과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윌리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아침 윌리엄의 편지가 도착했고 그 편지가 그녀의 마지막 발작을 유발했다는 증언이 남습니다. 말 그대로 편지 한 장이 한 사람의 심장을 부쉈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의학적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죽음은 남편이 옮긴 성병으로 인한 장염증,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9월 13일 런던의 신문들은 캐서린의 부음을 전하면서 윌리엄에 대한 비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브닝 헤럴드는 부는 그녀에게 가난보다 더 나빴고 그녀를 아껴야 할 사람이 결국 그녀의 심장을 부쉈다고 썼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 드라콕 교회까지 걸었습니다. 이건 영국 대중이 윌리엄에게 내린 집단적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캐서린의 죽음은 법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대법관 엘든 경은 도덕적 품성을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하는 영국 최초의 판결을 내립니다. 가부장제 사회였던 조지 왕조 시대에 이건 혁명적인 결정이었고 현대 가족법의 기초가 되었죠. 캐서린의 언니들 도로시와 엠마는 그녀의 유언대로 세 자녀를 윌리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키웠습니다. 윌리엄의 이후 인생은 예상대로 비참했습니다. 1828년 정부 헬레나와 재혼했지만 수입이 급감했는데도 계속 빚을 쌓았고 결국 1857년 계란 삶은 것을 먹다가 별 볼 일 없게 죽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가난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건 그에게는 마땅한 대가였을지 몰라도 캐서린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죠. 그녀의 유일한 죄가 있다면 너무 큰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재산이 가장 나쁜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에블린과 캐서린 두 여성은 시대도 대륙도 달랐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재산이었지만 그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올가미가 되었죠. 과연 부 그 자체가 저주였을까요? 아닙니다. 에블린을 파괴한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남편의 중독과 무책임이었습니다. 캐서린을 죽음으로 몰아간 건 500억의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노린 한 남자의 탐욕이었죠. 부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진짜 본성을, 진짜 의도를. 그들의 재산은 가장 나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었고 그들은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부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진짜 저주는 다이아몬드에 있는 게 아니라 탐욕에 눈먼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를 응원해주세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